지금 우리가 모두 다 인정하는 바지만은 지금 세상이 매우 어지럽고 혼란스럽습니다. 최근에 대만에서 친중, 반중, 친중, 친미 이 후보들이 각축을 벌여서 이게 또 큰 관심거리가 됐습니다만은 현실적으로 지금 우크라이나에서는 전쟁이 2년 동안 계속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 10월 7일 날에는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지금 중동에서 전쟁이 계속되고 있고 확전될 가능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김정은은 핵전쟁을 하겠다고 위협을 하고 있는데 미국의 어떤 전문가들은 김정은의 그런 위협이 그냥 헛소리는 아닌 것 같다. 김정은은 저희 할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제2의 6.25를 준비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 국민들을 좀 위협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윤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우리나라에서 전쟁이 나기는 상당히 힘들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은 핵전쟁입니다. 그리고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은 미국과 중국이 직접 붙게 돼 있습니다. 이건 3차 세계대전이고 아마도 지구가 멸망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반도 전쟁은 김정은이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 이런 분석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럴 겁니다. 지금 김정은이 핵을 가졌다고 저렇게 큰 소리 치고 있지만은 저렇게 큰 소리 치고 핵을 가지고 있을수록 중국의 손아귀에 점점 들어가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치고 있습니다만은 하마스가 저렇게 하는 데에는 이란의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김정은이 전쟁을 일으킬 때도 중국의 승인과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한데 중국도 자기가 망할 전쟁을 여기서 하도록 승인하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할 건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넉넉히 있을 수는 없으니까 열심히 북한의 공격에 대해서 대비를 하는 그런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세계적인 여러 가지 일들이 사실은 국제 질서를 형성하고 있는데 국제 질서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패권 국가가 결정을 합니다.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미국이 주도해서 소위 자유주의 국제 질서를 형성을 했습니다. 자유주의 국제 질서라고 하는 것은 소위 식민지 없는 주권 국가들 간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그 주권 국가들 간의 평등과 상호 존중, 영토 보존, 주권 보존입니다. 이런 원칙,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자유무역, 항행의 자유, 이런 겁니다. 이렇게 해서 미국이 이 세계 질서를 주도해 왔는데 그 미국 주도의 세계 질서에 도전을 한 게 소련입니다. 그래서 냉전이 된 겁니다. 그 냉전 초기에 우리는 6.25 전쟁을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세계 질서가 이렇게 변환되는 과정에서 어디에서는 터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세계 질서가 전환되고 있는데 여러 군데서 터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소련이 미국에 도전해서 냉전 질서가 됐는데 소련이 그 경쟁에서 이기지 못하고 망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탈냉전이 된 거죠. 탈냉전이 되니까 이제 미국이 완벽하게 세계를 주도하게 돼 있었는데 미국은 그때 세계화라고 하는 것을 글로벌리즘을 추구합니다. 그것은 세계가 국경과 민족과 체제의 차이를 뛰어넘어서 협력하자 이런 거죠. 우리가 90년대 초반부터 세계화를 노래 부르고 살았습니다. 그 세계화 물결에
중국이 올라탔고, 또 미국은 중국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중국이 세계의 공장이 됐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세계 공급망을 지배하게 됐고, 그뿐만 아니고 불공정 무역을 하면서 엄청난 부를 추구했습니다. 그러다가 2008년도에 세계 금융위기가 터지니까 미국과 서방의 선진국들이 엉망이 됐죠. 그런 틈에서 이제 중국이 그 세계 경제 위기를 벗어나는데 큰 기여를 하면서 경제 몸집을 점점 키워서 2010년에는 세계 2등의 그 경제 국가가 된 겁니다. 그리고 2013년에 시진핑 주석이 중국의 주석이 됐는데 그때 미국에 가서 한 얘기가 신형 대국 관계라고 하는 겁니다. 신형 대국 관계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미국 주도의 세계 질서를 바꾸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힘이 커진 중국이 미국에다 대고 공개적으로 한번 들이받은 겁니다. 그때부터 세계 질서가 저는 휘청거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세계 질서의 혼란은 근본은 2008년도 세계 금융위기 때 발생한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2013년도에 그런 도전을 받으면서도 미국은 좀 우왕좌왕했는데 2017년도에 중국이 19차 당대회를 했습니다. 거기서 자기들이 종합국력과 영향력 면에서 그리고 군사력 면에서 2049년까지 세계 1등이 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정책 선언을 했습니다. 자기들이 2049년까지 세계 패권국가가 되겠다고 한 것이죠. 그리고 뭐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1대1론이 하면서 세계 곳곳에 지금 그 영향력을 뻗치고 있고, 공급망을 장악한 그걸로 그 경제적 파워를 이용해 가지고 정치력을 확산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2017년도에 그렇게 중국 공산당 대회에서 패권 국가가 되겠다고 선언을 하니까 그해 12월 달에 미국이 국가안보 전략 보고서를 냅니다. 거기서 미국이 어떻게 했느냐면은 중국은 수정주의 국가다, 즉 이 기본 질서를 바꾸고자 하는 나라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무적의 힘으로 이걸 제압하겠다, 이렇게 딱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잘 알다시피 2018년도에 트럼프가 중국에 대해서 무역전쟁을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바이든 대통령으로 바뀌었는데 그 흐름이 계속되면서 이제는 공급망을 재구축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소위 말하는 디리스킹 또는 완전히 중국을 이 공급망에서 분리하고자 하는, 디커플링하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첨단 기술은 디커플링하고 범용 기술은 디리스킹을 하고 중요 자원도 이거 좀 공급망을 안정시키고자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또 지금 이제 미국은 과거하고는 달리 좀 힘이 약해졌기 때문에 동맹과의 연대를 강화해서 이걸 막아내자, 이런 움직임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 흐름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세계 질서가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은 미국이 좀 바보짓을 한 거죠. 그 2001년도에 이제 테러와의 전쟁을 시작해가지고 2022년까지 끌었는데 이 20년 동안 들어간 그 테러와의 전쟁 비용이 8조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1년에 4천억 달러씩 들어간 거죠. 우리나라 예산, 1년 예산이 테러와의 전쟁에 들어간 겁니다. 반면에 중국은 키워준 겁니다. WTO에 가입시키고 최혜국 대우를 해주고, 지금도 미국은 중국을 개발도상국 지위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중국을 키워주고 소위 적을 키워준 거죠. 그러다가 이제 2017년에 정신 바짝 차리고
중국을 봉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국제 질서라고 봅니다. 이런 국제 질서가 우리 좀 한반도에 직격탄을 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 북한이 저렇게 핵 미사일 이렇게 이제 뭐 개발하면서 난리를 피우고 있습니다만은 그 기술이 어디에서 왔겠습니까? 북한 스스로 그런 그 첨단 기술을 그렇게 짧은 시간 내에 개발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디에선간 도움이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미중 간에 미러 간의 갈등이 경쟁이 심화되니까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을 통제할 수 있는 체제가 유엔 안보리인데 유엔 안보리가 전혀 역할을 못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유엔 안보리 결의에 의하면은 북한이 새로운 미사일을 쏘거나 핵실험을 하거나 하면은 추가적인 제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추가적인 제재의 가장 중요한 것이 북한이 수입하고 있는 석유를 통제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 너희들이 잘못했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그 국제 질서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이제 그 북한하고는 군사 협력을, 그러니까 군사 장비 협력을 하지 못하도록 유엔 안보리 결의가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그거 뭐 완전히 그걸 무시하고 러시아가 북한과 무기 거래를 하고 군사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북한이 저렇게 이제 말로 위협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제 뭐 준비들을 하고 있는데 우선은 남북 간에 분쟁이 벌어진다면은 서해 NLL입니다. 지금 이 서해 NLL 지도인데요. 저 파란 선이 우리가 설정하고 있는 NLL 북방 한계선입니다. 그리고 빨간 점선으로 되어 있는 게 북한이 주장하는 자기들 경계선입니다. 이 사이에서 지금 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99년 6월 달에 1차 연평해전이 터졌죠. 그리고 2002년도 6월 30일 그때 이제 우리가 월드컵 4강에 진출해 가지고 축제 분위기에 있었는데 그날 바로 또 2차 연평해전이 터진 겁니다. 그리고 2009년 11월 달에는 대청도 근방에서 대청해전이 터졌습니다. 또 2010년에는 백령도 근방에서 천안함이 폭침됐고 11월 달에는 연평도에서 포격전이 벌어졌습니다. 최근에 이제 소위 9.19 군사합의서를 전부 파기한다고 그러면서 북한이 연평도 근방에서 또 포사격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북한이 이제 도발을 했다고 했는데 정확하게 이제 얘기를 한다면은 도발을 하려면은 저 NLL 남쪽으로 포를 쏴야 되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북쪽에 쏘았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자기들은 포 사격 훈련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도 연평도나 백령도, 대청도에서 포 사격 훈련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지금 9.19 군사합의 때문에 연평도에서 포를 끌고 저기 포항까지 와서 포 사격을 훈련을 하고 다시 돌아가고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한 번 움직일 때마다 수십억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비용 없이 우리도 연평도에서 포사격 훈련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쭉 북한의 도발입니다.
2010년 11월 이게 2010년 11월 26일입니다. 연평도에 이제 포를 쏘아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때 우리 해병대도 K9 자주포를 이용해가지고 북쪽 도발 원점들을 공격을 했는데 그때 북한이 상당히 놀랐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런 도발을 못 하는데 지금 신원식 국방장관이 직강 끝이라고 그래가지고 도발만 하면은 즉시로 도발 원점을 공격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 무기 수준은 우리가 엄청나게 북한보다는 선진화되어 있기 때문에 북한이 당해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함부로 도발을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아마도 도발을 하면은 몇 배의 그런 보복을 당할 것입니다. 북한의 이제 정책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지난 연말에 북한이 당 중앙위원회를 개최했는데 북한은 노동당이 지배를 하는 나라입니다. 저는 나라라고 부르질 않습니다만은 북한은 조선노동당이 이끌어가는 체제이고 그 정책 결정 기구가 당 대회인데 당 대회가 안 열릴 때는 당 중앙위원회가 그 역할을 합니다. 그 중앙위원회를 연말에 하면서 이런 결정들을 합니다. 유사시 핵무력을 포함해서 모든 무력을 동원해서 남조선을 전 영토를 평정하고 그런 평정하는 대사변을 준비하겠다. 소위 무력통일론을 얘기를 합니다. 북한은 분단 이후 지금까지 두 가지 통일론을 계속 가져왔습니다. 같이 가져왔습니다. 무력통일론과 혁명통일론. 이걸 가져왔는데 지금 무력통일론으로 나가고 혁명통일론을 버리겠다고 하는 겁니다. 혁명통일론이라고 하는 것은 북한이 말하는 고려연방제, 즉 1국가 1체제, 아니 1국가 1국가 2체제입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하나로 만들 때 남북이 체제가 다른 그런 걸 만들자. 그렇게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결국은 통일전선을 해가지고 자기들이 흡수통일하겠다고 하는 그런 전략입니다. 그런데 그걸 한 50년 동안 했는데 먹혀들지 않는다. 지금 김정은이 직접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50년 동안 했는데 전혀 먹혀들지 않고 지금 남북관계는 제대로 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걸 포기하겠다고 합니다. 소위 자기들은 이제까지 입만 열면은 우리 민족끼리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거 않겠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남북한은 이제 동족도 아니다. 그리고 동지를 하지 않는다. 그래서 남쪽과는 더 이상 통일을 추구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을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남북관계는 동족관계가 아니고 전쟁 중인 두 국가 관계로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는 남쪽은 파괴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1991년 12월 달에 남북 간에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합의한 남북관계의 성격은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고 했습니다. 즉 남북관계는 국가 간의 관계가 아닌 걸로 규정을 했던 것인데 지금 김정은은 아니다. 지금 국가관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헌법을 개정하겠다고 합니다. 지금 개정된 건 아니고 개정하겠다고 하는 건데 거기에 어떻게 자기들을 규정하겠다고 하느냐면은 북한은 독립적인 사회주의 국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겠다고 합니다. 이걸 보니까요. 1968년도에 동독이 이런 식으로 헌법을 개정했습니다. 동독도 처음에 1949년 그 국가를 수립할 때는 하나의 통일 독일을 만들겠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1968년도에 이런 식으로 자기들은 사회주의 독일 국가이다 이렇게 하면서 통일은 좀 먼 미래나 생각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그러다가 1974년도에 헌법을 또 개정하는데 자기들은 이제는 통일하지 않는다. 그리고 동서독은 두 국가 두 민족으로 가겠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지금 이번에 김정은이 얘기하고 있는 게 딱 이런 것 같아요. 동독의 길을 가고 있는 것 같다. 여러분, 그러면은 대한민국은 어떤 길을 가야 되겠습니까? 서독은요, 처음부터 통일하겠다고 했습니다. 4대 강국이, 그러니까 전승 4국이 독일은 통일할 수 없다고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데나워 총리가 무슨 소리냐? 독일 민족의 장래는 독일 민족의 자결권에 관한 사항이다. 그래서 독일 통일은 독일 민족의 자결권으로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본법에 통일조항을 넣었었죠. 그 통일조항에 대해서 동독이 자꾸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거 바꾸라고. 다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1972년도에 동서독 기본조약을 체결했는데 그 기본조약에서 체결하고 서독은 동독과 소련에다가 공한을 보내가지고 우리가 독일 민족의 자결권 행사를 통해서 통일하겠다고 하는 국가 정책은, 국가 목표는 변함이 없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결국은 서독에 의해서 통일이 됐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서독이 갔던 길을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찾아보시면 나옵니다만은 오늘 아침에 제가 서울신문에 그 칼럼을 썼는데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대한민국을 점령, 평정, 수복하고 북한 영역에 편입을 하겠다고 또 규정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안 써놨습니다만은 국경선을 긋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긋는 국경선은 아마도 지금 MDL, 그러니까 군사 분계선하고 서해에서는 지금 분계선이 확정되어 있지 않는데 아까 그 지도에서 보여드렸던 그 근방 어디에 새롭게 그을 것입니다. 근데 분명히 북한은 그 NLL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그랬거든요. 그렇다면 북한의 국경선이 아마도 북방 한계선 남쪽으로 그어질 텐데 그렇게 그어놓고 자기들은 국경을 수호하겠다고 그러면서 무력을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지금 금전에 남북관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장 불안한 요소가 그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자기 국경을 그어놓고 그 국경을 자기들이 군대로서 지키겠다고 한다면 엄청난 사건이 벌어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거기에 대한 준비를 좀 철저히 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북한이 하는 걸 보면은 통일을 상정하는 모든 것들을 지금 없애고 있습니다. 지금 삼천리 금수강산도 쓰지 말라는 겁니다. 북한 사람들은 앞으로 삼천리 금수강산 통일 이런 얘기하면은 다 잡혀갈 겁니다. 8천만 결의 이것도 쓰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남북 관계를 관장했던 조국통일위원회 그리고 범민련, 민족통일범민련 이런 것도 다 없애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평양에 가보면은 3대 헌장 기념탑이 있는데 통일 3대 헌장 기념탑이 있는데 그건 이제 자기 할아버지가 얘기했던 것을 자기 아버지가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세웠던 엄청나게 큰 기념탑인데 혹시 평양에 가신 분들은 그거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아주 크게 돼 있습니다. 그 도로에. 그것도 없애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 걸 보면은 김정은은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통일이라든지 동족이라든지 화해라든지 이런 생각을 싹 지우겠다고 하는 겁니다. 싹 지우겠다고 하는 겁니다. 앞으로 북한 주민들, 북한 간부들 중에서 숙청될 사람 숱하게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80년 동안 줄줄이 애워온 통일이라는 문제를 갑자기 안 쓰니까 이상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은연중에 나오거든요. 그런 사람들 다 잡아갈 겁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왜 이럴까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북한이 핵을 가졌다고 저렇게 큰 소리 치고 있지만은 대단히 불안정합니다. 핵 개발 때문에 경제 제재를 받아가지고 경제를 제대로 운영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생이 계속 어렵습니다. 작년에 BBC 방송에 의하면은 1,000만 명이 제대로 먹지 못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민생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북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남쪽에 남한의 드라마들을 보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남한 말투를 그냥 따라합니다. 김정은으로서는 대단히 불안정한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은 북한 주민들이 자꾸 남쪽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이 남쪽으로 자꾸 가는 겁니다. 그것만큼 북한 체제를 위협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거 좀 남쪽하고 단절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은연중에 비춰왔습니다. 이제까지. 그러면서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이니 또는 평양문화보호법이니 청년교양법이니 이런 걸 만들면서 그런 말 쓰면은 잡아갑니다. 심지어는 사형까지 시킵니다. 그렇게 해도 지금 이게 막아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북한 지도층 생각에는 이 북한 인민들이 남쪽을 동족이라고 생각하고 통일하겠다고 하는 생각이 있으면은 그러한 현상들이 계속 벌어지겠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예 이제는 남쪽하고는 통일하지 않는다. 그리고 저놈들은 양키 문화에 쩌들은 그런 족속들이다. 이러니 저놈들하고는 동족도 아니다. 통일할 생각 없다. 남쪽에 대해서 기대하지 말라. 이렇게 북한 주민들의 생각을 단념시키기 위한 그런 거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마 북한이 지금까지 해온 일들을 보면은 그게 맞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 북한이 그 무력 통일을 하겠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무력 통일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3차 대전이 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러나 북한은 일단 그런 목표를 가지고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2021년도에 자기들이 8차 당대회를 했는데 5개전에 걸쳐가지고 핵무력을 고도화시키겠다 하면서 이렇게 많은 목표를 내세웠습니다. 지금 많은 부분이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개발되고 있습니다. 아마 2025년쯤 되면은 거의 다 완성이 될 걸로 저는 봅니다. 그렇게 완성해 놓고 그러니까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ICBM까지 성공시켜 놓고 미국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담판을 하려고 할 겁니다. 그때가 또 한번 우리로서는 국가적 위기가 온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북한이 이제 그 핵무력을 완성했다는 건 뭐 2017년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인데 2017년에 자기들은 핵무력을 완성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강력한 국방력으로 이게 이제 근원적 군사 위협을 제압하고 평화적 환경을 수호한 다음에 조국을 통일시키겠다고 한 게 2021년 8차 당대회입니다. 여기서 그 근원적 군사 위협이라고 하는 것은 주한미군과 또
그 전쟁 시에 미국의 전쟁 개입입니다. 북한이 6.25 전쟁 이후에 기본적으로 끈질기게 지켜온 대남 전략의 1번은 주한미군 철수입니다. 지금도 주한미군이 있기 때문에 북한이 제대로 함부로 활동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핵을 선제적으로 사용하겠다고 하는 것을 법에다 못 박습니다. 그걸 헌법에다까지 못 박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금년, 그러니까 작년 말 금년 초에 걸쳐서 핵으로 남조선 전 영토를 초토화시켜서 자기들이 병합하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북한의 의도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ICBM을 완성시켜서 미국을 위협해서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또 한반도에서 어떤 사태가 벌어지더라도 미국이 개입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소위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서울을 지키기 위해서 워싱턴이나 뉴욕을 포기할 거냐 이런 이제 협박을 하고자 할 겁니다. 그래서 이 5대 전략 무기 중에 그 ICBM과 대형 핵탄두가 있는 겁니다. 이걸 딱 가지고서 미국을 위협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리고 남쪽을 공격하는 것은 전술핵과 극초음속 미사일입니다. 최근에 극초음속 미사일 성공했다고 또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미국을 위협하고 또한 남쪽에 대해서는 이제 미국이 그렇게 한반도에서 개입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되고 그러면은 자기들은 남쪽을 위협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핵국가고 너희들은 핵이 없으니까 우리들을 말을 잘 들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할 겁니다 아마. 그렇게 해서 굴복을 유도할 텐데 우리 사회에서 불편한 평화라도 좀 받아들이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노예로서 살자는 얘기 아닙니까 이거? 저는 그걸 얼빠진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지금 미국에서는 저렇게 북한이 두세 개 나오니까 핵 군축론이라는 게 나오고 위협 감축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핵을 좀 인정해 주더라도 북한의 좀 무기 개발을 억제하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글쎄요, 그게 옳은 얘기 같지는 않습니다.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대단히 큰 위기가 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2025년이 또 한 번 우리 사회, 우리나라가 위기를 맞을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이제까지 우리 사회에서는 몇 가지 미신이 있었습니다. 다는 아니지만 일부 사람들이 북한이 핵을 개발한다고 해서 동족인 우리를 공격하겠느냐, 핵으로 공격하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건 이제 완전히 헛소리인 게 증명이 됐습니다. 북한이 헌법에까지 핵으로 남쪽을 공격하겠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선제 공격을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북한이 미국의 공격을 막아내기 위해서 핵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과 협상을 통해서 이걸 해결할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헛소리인 게 증명이 됐습니다. 미북 간에 정상회담까지 했는데 핵이 해결이 안 됐습니다. 북한은 핵을 가지고자 하는 것이지 미국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 핵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 잘 아시지만은 미국은 북한을 공격할 정책이 없습니다. 다만 북한이 먼저 공격해 오면은 그걸 대응한다는 그런 정책을 가지고 있지 미국이 북한이 가만히 있는데 북한을 먼저 공격한다? 이런 건 정책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정책에도 그런 게 없습니다. 북한은 1990년대 초에 그렇게 사회주의 국가들이 전부 망하고 자기들 체제도 망할 것 같으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핵을 개발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두 가지 미신이 다 헛소리가 됐습니다. 지금 북한은 무력 통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핵으로 무력 통일을 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은 북한의 핵 위협을 억제하는 겁니다. 억제하는 겁니다. 그게 말로 해서는 안 되고 힘으로 억제하겠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소위 삼축 체제, 킬체인이나 KAMD나 또는 KMPR, 그러니까 대량 보복, 이 세 가지 준비를 하고 있고 미국과 확장 억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사일 정보 공유 등 한미일 군사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4월 워싱턴에서 워싱턴 선언이라는 걸 발표했는데, 그것은 북한이 핵으로 공격하면 핵으로 반격하겠다, 그리고 북한 정권의 종말이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북한이 핵을 사용하면 북한 정권을 끝내겠다, 이것만큼 더 강력한 메시지는 없습니다. 김정은이 핵 단추를 누르지 못하게 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당신이 핵 단추를 누르는 순간 당신의 생명은 없다, 이겁니다. 참고로 지금 북한이 핵을 완성한 게 2017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후에는 정세가 완전히 뒤바뀐 겁니다. 완전히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2019년 미국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깨진 겁니다. 미국 정상회담이 깨지고 나서 북한은 핵무력을 고도화하는 그런 정책을 계속하고 있고, 아까 그 도표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무기들을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난 정부에서 종전선언을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북한의 핵을 가지고 있으면은 핵무기를 완성하기 전하고 핵무기를 완성한 후하고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핵무기를 완성하기 전에는 북한을 잘 달래서 핵을 만들지 못하게 하면 되는데, 핵무기가 완성돼 버린 그 순간 이게 한반도에 평화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남북 간의 협력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 정부는 평화를 구축해서 비핵화를 추구하겠다고 하는 약간은 좀 비현실적인 정책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종전선언을 얘기했는데, 종전선언을 하면은 대단히 위험해집니다. 지금 한반도 질서를 실질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것은 정전협정입니다. 다른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전협정을 이행하는 우리 측 주체는 유엔사입니다. 그런데 종전선언을 하면 유엔사가 없어집니다. 한반도 질서를 관리할 체제가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리고 유엔사가 없어지면 주한미군의 지위가 흔들립니다. 또 유엔사가 없어지면 미국의 주일 미군 기지들이 상당히 위협받게 됩니다. 한미동맹도 취약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반도 질서가 어마어마하게 위험해집니다. 그리고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하는 정책들을 보면은 자유주의 국가들과의 연대를 강화하겠다. 아까 모두의 국제 질서를 말씀드리면서 지금 전체주의 국가들이 자유주의 국제 질서를 파괴하기 위해서 공격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자유주의 국제 질서에 의해서 탄생을 했습니다. 자유주의 국제 질서 때문에, 즉 미국이 승리했기 때문에 이 나라는 해방이 됐고, 또 건국을 했고, 안보를 지켰고,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주화도 그런 자유주의 국제 질서 속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저는 항상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이 시작하면서 그래도 자유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시장경제를 기본 질서로 채택한 그것이 이 나라를 선진국으로 만드는 기초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해방 당시에 그러니까 2차 대전 이후에 신생국이 150개 국가입니다. 150개 국가 중에 그렇게 처음부터 자유민주주의와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기본으로 채택한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그런데요, 지금 와서 그 150개 국가 중에서 선진국이 된 나라는 대한민국이 또한 유일합니다. 그만큼 체제 선택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체제가 유지될 수 있고 발전될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자유주의 국제 질서 속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국제 질서가, 자유주의 국제 질서가 깨지면은 우리는 안보도 경제도 정치도 모두 위협받게 됩니다. 그래서 크게 봐서는 국제 질서가 자유주의 국제 질서로 유지돼야 되는 게 우리 국익에 맞는 겁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하시는 걸 보면은 자유주의 국제 질서들과 연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취임을 해가지고 취임해가지고 며칠 안 돼가지고 한미 정상회담을 했지 않습니까? 한미 동맹을 강화시켜서 워싱턴 선언까지, 즉 핵동맹까지 가게 된 겁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을 철수하겠다고 했었습니다. 전 정부 때. 그때 한미 관계가 무지무지하게 안 좋았습니다. 오죽했으면은 그 한미 동맹의 핵심인 주한미군을 철수하겠다고 했겠습니까? 한일 관계를 정상화시켰습니다. 한일 관계를 정상화시키는 것은 정치인들로서는 대단히 위험 부담이 큰 일입니다. 그런데요, 한미 동맹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일본입니다. 한미 동맹의 핵심은 주한미군이고 주한미군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은 일본에 있는 주일 미군 기지들입니다. 한일 관계가 틀어지면요, 한미 동맹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일 관계를 정상화시킨 겁니다. 그리고 그러다 이제 한미일 3자 정상회의,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까지 갔고 나토 정상회의도 2번 참석했습니다. 지금 세계는 이제 세계화 시대하고 좀 다른 게, 세계화 시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국경과 체제와 민족의 차이를 뛰어넘어 가지고 협력하자고 하는 것인데, 지금은 같이 연대를 하고 있습니다. 동맹을 강화하고 있고 진영을 재편하고 있습니다. 그 진영의 재편은 가치 연대, 그리고 안보 네트워크가 일치되고 있습니다. 안보 네트워크하고 경제 네트워크가 지금 일치되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일부는 지금도 균형 외교, 전략적 모호성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옛날 얘기가 돼버린 겁니다. 세계화 시대 때는 그게 가능했지만은 지금은 불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균형 외교를 한다고 해서 가치와 안보를 좀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하면은 그건 철학이 없는 나라로 규정이 되고 협력에서 배제가 됩니다. 그럼 우리 경제는 아마도 망가질 겁니다. 자, 작년 8월 18일 캠프 데이비드에서 이렇게 회담을 하고 한미일 3자 협력 관계를 구축을 합니다. 한미일 협력 관계라고 하는 것은, 한미일 협력체라고 하는 것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협력 체제입니다. 세계 세 나라가 다 선진국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GDP가 엄청납니다. 세계 3분의 1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한미일 협력체가 세계에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한미일이 앞으로는 안보의 협력 체제를 강화하겠다, 그리고 민주주의를 증진하겠다, 또 하나 자유주의 국제 질서를 수호하는 데 협력하겠다,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한테 또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은 이 한미일 정상이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를 지지한다,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반도에 관한 국제사회의 공론은 그런 식으로 모아질 겁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자유주의 국제연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예. 그래서 지금은 정책은 기본적으로 비핵화할 때까지는 억제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은 뭐 이제까지 여러 비핵화 합의를 했습니다만은 그런 합의를 해놓고도 비밀리에 또는 공개적으로 계속해서 핵을 개발했습니다. 예. 그런데 저는 북한은 핵 보유하는 것은 망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북한이 핵 위협을 하면은 그 위협을 받는 나라들은 한미일인데 그 한미일이 바보들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국력은 60배에서 몇백 배 더 큰 나라들입니다. 그냥 넋놓고 있을 나라들이 아니잖아요. 북한의 공격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핵을 가졌더라도 그걸 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이 국제 네트워크로 봐서 중국이 북한의 핵 사용을 그렇게 쉽게 용인하지는 못할 거라고 하는 겁니다. 대신에 지금 북한은 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제가 망가졌습니다. 경제가 망가지니까 민심이 위반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남쪽은 보지도 말라, 남쪽은 생각하지도 말라고까지 하는 그런 극단적인 상황까지 몰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북한의 장래가 그렇게 전망이 좋지 않다고 봅니다. 또 하나, 북한이 핵을 개발을 하니까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엄청나게 높아졌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북한과 중국이 그렇게 좋은 관계가 아닙니다. 그리고 북한 정권을 직접적으로 위협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파워는 중국 공산당입니다. 그래서 북한 정권은, 김씨 정권은 중국하고 자꾸 좀 멀어지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북한이 핵실험을 한 이후에 2006년도에 첫 핵실험을 했는데 그때부터 중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지금은 거의 100%가 됐습니다. 무역 의존도가 중국의 100%가 됐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거? 중국이 끊어버리면은 북한이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대단히 위험한 상황으로 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김정은이 푸틴을 만나서 자꾸 그 관계를 틀려고 그러는 것도 그러니까 북한이 중국에 너무 의존하다 보니까 위험하다고 자기가 감지한 겁니다. 작년에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이 자서전을 냈는데 자기가 김정은하고 회담하다 보니까 김정은이 중국의 지시를 받는 것 같더라. 그리고 김정은 자기 마음대로 하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미국과 북한의 회담을 중국이 방해한다, 이런 얘기를 쓴 게 있습니다. 그것도 거의 사실에 가까운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미국과 북한이 가까워지면은 별로 안 좋아할 나라가 중국입니다. 이게 국제 질서입니다, 지금. 그래서 북한이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북한에게는 매우 불리한 거다, 그렇게
봅니다. 우리는 뭐 억제만 하는 게 아니고 북한이 비핵화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재작년 2022년 8.15 경축사에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담대한 구상이라고 하는 건데, 그걸 이제 작년 경축사에서 얘기를 했고 작년 말에도 또 말씀을 했는데, 북한이 비핵화를 하면은 우리가 대규모 경제 지원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담대한 구상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비핵화 협상에 나와라. 비핵화 협상을 시작하면서부터 우리는 북한과 여러 가지 협력 방안을 강구해서 추진을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 담대한 구상을 북한은 거부했습니다. 국채인 핵을 경제협력과 같은 물건짝과 바꿀 수 없다. 핵 포기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민생 파탄이 계속 되는 겁니다. 그때 김여정이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김정은 동생 김여정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때 무슨 얘기를 했느냐면은 이제 서로 신경 쓰지 말고 살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금년 헌법 개정 문제까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은 분명히 반통일 반민족으로 나갔는데 우리가 통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북한이 이국가론을 얘기하니까 여기에 또 덩달아 가지고 우리 사회에서도 저 북한하고 이제 더 이상 통일하지 말고 두 국가로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건 좀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통일하면은 국력이 2배로 커집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은 2배로 더 잘 살게 될 겁니다. 지금 김정은은 체제 성전을 위해서 이렇게 분리 독립을 추구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왜 덩달아서 도와줘야 되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통일을 해야 되는 이유를 좀 시간이 없지만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한반도는 원래 한 덩어리입니다. 지리적으로,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한 덩어리입니다. 이 한 덩어리가 좀 그 분단 이전 시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남북한 사람들은 전혀 그 남북이라는 생각도 없이 서로 교류하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자유를 회복하기 위해서 통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워낙 그 분단 질서에서 살다 보니까 그게 자연스러운 현상인 줄 생각하는데, 분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자유가 없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해 보십시오. 통일된 나라하고 지금 분단된 나라하고 우리의 자유가 어느 정도 제압되고 있는지, 억압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분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습니다. 또한 북한 주민들은 자유와 인권이 완전히 없습니다. 우리의 동족인 북한 주민이 그러한 상태인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해서 우리가 자유롭다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평화를 위해서 통일을 해야 됩니다. 한반도는 한 덩어리이고 또 이 영토의 크기가 2개의 나라를 포용할 수 있는 정도로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반도에 2개 이상의 나라가 있을 때는 항상 전쟁 상태였습니다. 우리가 배웠듯이 삼국시대 거의 전쟁 상태였습니다. 후삼국시대 날마다 전쟁했습니다. 그리고 이 국가인 지금도 전쟁 상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반도에서 두 국가 체제가 있으면 평화롭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자존을 위해서 통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분단이라고 하는 것은 남이 만들어준 질서인데, 남이 만들어준 질서가 우리한테 되게 불편한데 거기에 우리가 그냥 순응하면서 살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분단되어 있으니까 주변 나라들이 우리를 없이 여기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자존을 위해서, 존엄을 위해서 통일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경제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통일을 해야 됩니다. 통일을 하면은 우리의 국민 경제 규모가 2배로 커집니다. 국민 경제 규모가 커지면은 우리 경제 운영을 하는데 훨씬 더 여유롭고 좋은 일이 됩니다. 그리고 북한이 새로운 신천지가 되는 겁니다. 엄청난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고, 그렇게 해서 우리는 30년 동안 고도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맞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남북한이 통일되면은 한반도는, 통일 한국은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허브지대로서 그런 경제적 이점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통일이 되면은 아마도 세계 경제 규모 5등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좋은 통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통일하지 말자고 하는 사람들이 자꾸 생겨서 걱정입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통일하면은 무조건 좋습니다.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있지만은 아까 독일 통일 얘기했는데 독일 통일돼서 엄청난 비용이 들어갔다고는 하지만은 독일은 통일되고 나서 주권을 완전히 회복했고 경제도 크게 발전해서 유럽을 이끌어가는 나라가 됐습니다. 우리도 그에 못지않은 나라가 될 겁니다. 그리고 독일은 통일하면서 여러 가지 실수를 했는데 우리는 그런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가지고 실수 없이 통일을 관리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통일이라는 큰 꿈을 가지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큰 꿈을 가진 대한민국이 큰 꿈을 포기한 대한민국보다는 훨씬 더 좋은 나라가 될 거다, 이렇게 봅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